일조권 침해를 받았다고 막 소장 날라오고 난립니다. 뭐 그건 이해가 간다.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옆집 사람이 같은 원고가 돼 있어요. 아니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삥 뜯어가는 게 우리는 그래도 사람인데 성선설의 입장에서 사람인데 이럴 수 있을까 하고 자격증을 따서 개업을 합니다. 근데 사람을 믿었다가 말라 죽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겪게 된다는 거죠. 아까 쥐가 빼달라고 해놓고 방 빼달라 해놓고 빼주니까 3천만 원 삥 뜯어가려고 하고 이 경우도 아니 매도인이 집이익을 지가 갚는데 왜 매수인한테 전가시키냐고요 이게.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는 매도인의 부담이라는 특약을 아예 명문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이거 요즘 많이 아시죠? 특별수완 충당금 내지 장기수완 충당금 2년 동안 임차인이 부담을 했다. 관리비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면 임차인이 퇴거할 때 건물주가 돌려줘야 되는 거죠.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근데 안 돌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퇴거 시에 반환한다는 특약을 해야 된다. 임차인이 부담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대인 내지 주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 그 다음 상속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본다고 했는데 공유부동산입니다. 공유부동산 임대차 한다. 요거는 관리행위에 속해요. 법조문의 지분의 과반수 결의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갑을병이 상속받은 건물을 임대한다 할 때 병은 행방불명돼서 찾을 수도 없고 또는 미국에 가 있고 그러면 두 사람이 임대해도 된다. 근데 갑이 현장에 나온다 사무실에. 그럼 한 사람의 위임만 받아라. 그리고 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위임장은 첨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차임을 받아서 지들끼리 지분의 비율을 나누죠. 나중에 을이나 병이 너를 인정 안 했다 해가면서 세입자에게 차임을 청구하다든지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실무상 이런 질문들도 많더라고요. 공유부동산의 임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상속부동산이라면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 발급받으면 그 상속관계를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지분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임대를 하면 된다는 거. 그 다음 상가 건물 임대차 시에 원상복구 특약을 보통 합니다. 원상복구. 근데 분명히 천정이 노출이었거든요. 노출. 근데 나중에 원상복구 할 때 천정까지 다 이렇게 막아놓으라고 하면 이거 전기공사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따라서 시설, 임대차 계약 시는 시설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해야 된다. 나중에 원상복구의 범위를 정할 때 꼭 필요하다. 동영상 촬영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받고 계약금 나중에 매도인이 안 판다, 매수인이 안 산다 그러면 몰수 또는 2배 상환, 그죠? 잘 해결합니다. 근데 중도금까지 지불이 됐다. 중도금.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매도인이 안 판다, 매수인이 안 산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매수인이 안 산다고 하면 중도금까지 몰수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 내용은 뒤에서 판례상 나타난 표현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할 건데 중도금 이후에
뭐 매도인이 안 판다, 매수인이 안 판다 하고 채무 불량한다. 그럼 어떻게 손해배상한다 하고 미리 특약하면 되게 편하다는 거죠.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 가령 중도금 이후에 채무불량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금 상당의 금원만 손해배상을 한다 하고 특약을 했다면 매수인이 안 산다? 그래, 계약금 몰수, 나머지는 돌려주고. 이렇게 쓰는 게 편하긴 합니다. 편하긴 합니다. 자, 임차인의 부담을 안고 주택을 매수한다.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의 소유자, 우리 임차인. 근데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망했어. 근데 금융기관이다, 대부업체다. 대부업체 가만 안 있어요. PC방 하다 망했대요. 그럼 보증금 가압류 들어요. 갑한테 법원을 통해서 통지가 들어가요. 야, 갑아. 나 을에 대한 채권자거든. 존속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을한테 지급하지 마. 나중에 내가 달라고 할 거야. 이런 식의 가압류 통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갑이 소유한 주택을 정한테 팔거든요. 정한테 팔아요. 근데 5억 원에 매매하는데 보증금 인수주권이에요. 보증금 인수하니까 보증금 까고 싸게 사는 거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을이 보증금 달라고 합니다. 정한테.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 내 지를 승계하니까.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거죠. 보증금을 반환한다. 나중에 대부업체에서 알고 나서 을의 보증금을 정한테 청구할 때 할 말 없다는 거죠. 그럼 이중으로 물어줘야 된다. 요게 갑의 부동산의 가압류라면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이건 채권의 가압류죠. 보증금 반환 채권의 가압류잖아요. 따라서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 그래서 세입자가 여럿이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매매할 때는 요즘 세입자들이 힘드니까 사업도 안 되고 삼성만 잘 나가죠.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압류, 가압류 이런 사태들이 많은데 법원으로부터 편지 받은 거를 까먹고 그 얘기를 고지 안 하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차 보증금은 압류, 가압류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하고 계약서에 써라. 계약서에 써라. 그러면 공인중개사만큼은 확인 의무를 다 한 거다. 아니 법원에 물어본다고 알려줍니까?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줍니다. 따라서 써야 된다. 그런 내용을. 참 공인중개사는 변호사도 하기 힘든 그런 업무입니다. 변호사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합격할 때 민법 빼고 부동산 학교로 공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 공법을 공부했느냐 안 했어요. 변호사는 이런 거 안 했다고. 그래서 변호사가 공인중개 업무를 하고 싶으면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공인중개사에 합격해서 하면 될 텐데 합격하기 힘들죠. 그래서 상당히 전문화된 직종이 바로 공인중개사다. 그 다음 보증금의 증액이 없어요. 2년 후 재계약하는데 보증금 1억 원 똑같아요. 월세만 좀 올렸어.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기존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 놨으니까 그래서 기존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년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거죠. 올릴래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은 2년간 추가로 집이 묶이게 되는데 계약공인중개사는 이 점을 건물주에게 안내하는 메모를 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신임을 받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겠다. 요즘 뭐 빌라를 짓는다, 다가구 주택을 짓는다, 이런 건축 부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매수인이 계약금 치르고요. PF 대출을 바로 신청하죠. 그래서 잔금도 그렇게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잔금 치르기 전에 건축 허가를 먼저 신청해야 돼요. 따라서 보통의 매매 계약서와 특약이 조금 틀린데 대지 면적은 뭐 공부상 기준으로 한 계약이며 실측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본계약은 건축을 위한 부지 매매 계약으로 기존의 세입자 승계하지 않는 조건이며 임차인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잔금을 이전에 명도한다. 매도인이 뭐 3개월 약정했다면 기한을 그 안에 세입자 내보낸다. 또한 계약금은 요 부분 요 부분을 써야 된다 이거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지만 해약금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계약금 1억 원을 걸었어요. 10억짜리 매매하면서. 근데 건축 부지 매매할 때는 좀 저렴하게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평당 3천인데 2,500에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외집 매물이다. 좀 저렴하게 사야 건축업자도 남는데 근데 나중에 매도인이 좀 싸게 팔았으면 알고 나서 해약하면 어떻게 해요? 해약하면 어떡하냐고. 계약금 2배 상환해서 해약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잔금시 깨끗하게 세입자가 없구나. 전입세대일람서를 매수인에게 제출하고 상가주택 있는 부분이라면 사업자 등록 말소, 영업 인허가 반납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접수증 같은 거 세무서 제출한다. 그 다음에 매도인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이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토지, 특히 토지사용 승낙서 등 제반사항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 거. 공인중개사가 업역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전 개발중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중개사의 업무 영역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냐면 건축부지 매매한다 또는 아파트 매매한다 할 때 그 시공자나 건설회사나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하면 소개비를 받으면 중개 수수료보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 소개비를 받으면.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소개 안 하더라. 소개 안 한다. 안 한다. 왜? 사기꾼 업체들이 많거든요. 아무리 지인이고 고등학교 동창이고 이렇게 소개받았다 하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요. 집 짓다가 서요. 그냥 서. 인테리어 공사도 하자투성이야. 그러니까 고객한테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공사나 설계사무소나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시달리니까. 그래서 시달리지 않는 그런 구조를 최대한 공인중개사 그 협력업체로서 한번 검색해 보면 됩니다.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개발중개해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수익을 높이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일단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건축부지나 이런 거 매매할 때 업체 함부로 소개했다가는 큰일 난다. 소송당합니다. 그런 업체 짜고 소개했다고 너도 뒷돈 모은 거 아니냐 막 별 난리를 쳐요. 그러고요 괜찮은 땅에 있으면 스스로 건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설계다 봤는데 다 틀려요. 용적률을 다 못 찾아먹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전문업체 세고대장 받아서 그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최대한 용적률을 찾아야 되고 사기꾼 시공자가 아니라 신용도를 조사해서 3개 이상 업체 비교 견적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공사 일정 제대로 관리해야 되죠. 6개월이다. 6개월 내에 끝내야 돼. 안 그러면 대출 이자만 계속 납부하게 되고 분양 시기를 늦추게 되죠. 그 다음에 공사비를 흐름 통제해야 되는데 아니 하도급업체 직불해도 시공자가 리턴 받아요. 큰 회사도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아주 큰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건축이 수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